매주 일요일 범죄심리학자가 정리해주는 한 주의 사건 사고. 2022년 1월 첫째 주에는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을까? 사건과 그 사건 속 심리를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스로 아르고 심리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첫째 주 사건 사고 심리학으로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가상세계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그리고 마포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페토라는 어플 들어보셨어요? 저는 4년 전에 한 초등학생을 가르치다가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도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제페토라는 가상세계에서 자기가 아바타를 가지고 있대요. 그 가상세계에서 연애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중학생인 남자아이와 가상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친구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자살을 했다고 알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더라고요. 그 아이는 굉장히 충격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꽤나 덤덤하게 이런 전화가 왔었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제페토에서 다른 사람과 가상연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제페토라는 가상세계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얼마나 취약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을 했지만 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계속 사용을 하는 걸 보니 큰 제재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계속해서 제페토 상에서는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랬어요. 11살인 초등학생이 이 제페토에서 발을 찍어서 보내줄 수 있냐라는 낯선 남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까 계속 발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야한 사진을 보냈다고 해요. 신고를 할 때마다 새로운 계정을 계속 만들어서 똑같은 짓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한 남성이 메타버스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특정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 회유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성착취물을 만들었고 이것을 유포하다가 검거가 됐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인 여학생에게 모르는 남자가 사귀자, 몸을 보여달라 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계정을 신고를 했지만 딱히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페토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네이버 Z가 운영하는 AR,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예요. 이 메타버스는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AR 컨텐츠, 그리고 게임, SNS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2021년 약 2억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 제페토의 전체 이용자 중 10대의 인구가 무려 80%라고 합니다. 이걸 사용하는 성인들도 모를 리 없겠죠. 자기가 사용해보면 성인이 아니라는 건 당연히 쉽게 눈치챌 수 있을 테니까요. 방송과 다양한 미디어에서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메타버스, 제페토, 가상세계.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가상세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공지능과 윤리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장의 10대 그리고 20대 간에도 이 간극이 심해요. 이 가상세계나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수용도가 다릅니다. 게다가 10대의 경우에는 당장 위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혹은 유행을 하는 것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이 온라인 낯선 사람에게 느끼는 심리적 경계심이 약화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엠번방 사건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엠번방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그루밍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 하면서 접근해서 결국 성착취물을 찍는 아동 청소년 그루밍. 이 그루밍에 대한 법령도 개정이 됐어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이게 파급력이 강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해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이러한 내용을 알리만무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제재가 필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아이들의 부모님은 정작 이런 세계에 대해 이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2022년 첫 사건으로 다룬 목적도 있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모든 학부모분들이 꼭 인지하셔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아이에게 꼭 주지시켜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기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런 플랫폼에서는 실제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포스트매스와 스피어스가 이야기했던 몰개성화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몰개성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즉 익명의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범죄 행위를 더 쉽게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실험을 보면요. 집단을 둘로 나누어서 한 집단에게는 이름표를 달게 하고 한 집단에게는 미국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KKK와 비슷한 온몸을 덮는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주도록 했어요. 결과를 보니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KKK 옷을 입은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전기 충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KKK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 없는 외관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도덕성, 윤리의식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외에도 다양한 몰개성화 실험을 통해 일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될 때 더 많은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치안전망 2022라는 보고서를 내고 그 안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산권 침해,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등과 같은 신종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어요. 근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메타버스 상에서 일어난 일에 처벌 규정이 아주 모호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더 취약하고 쉽게 범죄에 걸려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것에 대한 법률이 제정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건은 데이트 폭행 치사 사건인가 살인 사건인가 인데요. 작년 7월 마포 한 오피스텔에서 7개월째 연애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유족이 공개한 피해자의 얼굴 그리고 그 당시 CCTV를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마 그 CCTV를 끝까지 보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사건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죠. 가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애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오피스텔 내에서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어요. 자리를 뜨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와서 머리채를 잡으니까 피해자를 벽으로 세게 밀고 정신을 잃게 한 후에 계속해서 폭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주민이 나타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오피스텔 1층으로 끌고 가요. 피해자가 움직이니까 다시 벽에 밀친 뒤에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결국 뇌출혈 증세를 보이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일 이후 8월 19일에 숨졌습니다. 7월에 일어난 이 사건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사건의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이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아직까지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10년을 구형을 했어요. 판사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고 피해자가 26이라는 아주 꽃다운 나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고요. 유족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도 적절한 구급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폭행을 당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등 굉장히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했던 것이 CCTV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해서 상해 치사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서 살인 자체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결문이 나왔죠. 이러한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치사와 살인죄의 차이는 바로 고의성에 있는데요. 살해를 할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 그렇지 않고 상해를 하고 결과가 사망이었다면 상해치사인 셈이죠. 법이라는 게 적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관적 해석과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죽이려던 의도를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말만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전체를 살피죠. 저렇게 폭행을 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구급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을 한 것인지 저는 매우 의아합니다. 최근 5년간 연인간 폭행 사건은 평균 26건이었다고 합니다. 연령도 굉장히 다양해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중년들도 데이트를 하다가 혹은 가정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12년간 사망했던 사람들의 수는 1072명이었어요. 1.6일 만에 한 명씩 여성이 살해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공정식 교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부 다 이 사실을 굉장히 명확하고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자는 안 당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남자도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을 당해요. 남자만 여자를 심각하게 때릴 것 같죠? 안 그래요. 남자들도 그렇게 심각한 폭행을 집에서 혹은 데이트 중에 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거예요. 피해자 유발론.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맞았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죠. 게다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른 친구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아유 찌질아 여자한테 맞아서 그렇게 아팠냐? 라는 식의 굉장히 상처되는 말 그리고 반응만 불러오게 돼요. 저도 사실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 그리고 성폭력의 피해자들을 만나는데요. 한 번은 성폭력을 당했던 남성분이 이제 피해자 면담을 받으러 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취소를 하셨어요. 너무 수치스럽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 수치스럽고 너무나 괴롭다고. 이 얘기조차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본다는 거죠.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성별을 떠나서 피해자는 피해자예요. 모두 다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여러 가지 성별의 잣대를 가지고 색안경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저도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이런 컨텐츠를 지금 접하는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문자로 혹은 그냥 영상으로 보면서 화를 내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을 만나보니까 이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라는 게 피해자가 죽어야 끝나는 범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은요, 이들의 피해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혹시 이 사건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신고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신고하셔야 돼요. 신고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당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건 폭력에 취약해져요.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무기력해지면 외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폭력에서 나갈 길이 없어요. 도움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꼭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어디까지 데이트 폭력이냐고. 혹시 내가 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이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데이트 폭력의 간단한 예시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뭐 목이 졸리고 거의 살인 미수까지 가서 잡히는 상황 혹은 살인이 돼서 잡히는 상황들이 보도되다 보니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하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처음부터 목을 조르고 폭행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전조 증상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을 하시고 아셔서 내가 만약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혹은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시고 계시다면 도망가세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자, 어떤 기준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냐? 첫 번째, 성희롱입니다. 이게 연인 간의 성희롱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희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야, 너 같은 남자 누가 만나? 야, 너 같은 여자 매력 없어? 다른 사람한테 가봐. 누가 너한테 섹시하다 그래? 나니까 너 같은 애 만나주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비하와 성적인 모독. 두 번째는 오참견이에요. 이게 오참견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분분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의 취향을 이야기하는 건 오참견이 아니에요. 뭐 나는 네가 이런 옷을 입는 게 좋아. 너는 긴 원피스를 입는 게 잘 어울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오참견이 아니죠. 오참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컨트롤, 통제감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야, 집에 들어가서 다시 갈아입고 와. 너 그런 옷 입으면 내가 다 찢어버린다. 이런 식의 협박. 이러한 것들이 결국 오참견이에요. 세 번째는 언어폭력입니다. 야, 와, 내가 없는 거 아니야?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런 식의 이제 무시, 언어폭력. 이게 욕설을 한다고 해서 다 언어폭력이 아니고 욕을 안 한다 그래서 언어폭력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상처되는 말, 그리고 날 무시하는 말,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훼손시키는 말, 이것도 모두 다 언어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집착이에요. 요즘 위치 추적 어플 많이 깔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연인에게 위치 추적을 왜 하죠? 그리고 그걸 왜 받아들이세요? 상대의 위치를 물어보면 되잖아요, 궁금하면.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까지 상대가 위치 추적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한다는 사람도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 안 받는다고 막 20통, 30통, 100통 전화하는 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 역시도 스토킹 혹은 데이트 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스킨십 강요인데요. 여기에 영상 촬영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게 사랑을 하다 보면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거기가 아니야. 그런데 상대가 야, 이 정도 만났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얘기한다거나 돌려 말하는 식으로 나는 지금 너랑 자고 싶다. 네가 자지 않으면은 나는 실망할 것 같다. 라는 식의 강압적인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유도하는 것, 강요하는 것 역시도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하는 거. 영상 촬영을 유도할 수 있어요. 설득할 수도 있고 혹은 둘 다 합의하에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나의 눈으로만 촬영하세요. 그 영상이 남았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악의적 의도 없이 촬영을 하겠죠. 그런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경계를 하거나 혹은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면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데이트 폭력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 걔랑 헤어져. 이렇게. 옆에서 계속 자극을 주셔야 데이트 폭력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 지금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자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보도된 가상세계에 발생한 아동 대상 성추행 사건, 그리고 마포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동백이를 묵묵하게 지켜주는 옹벤져스 아주머니들이 있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옹벤져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피해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서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리학자의 한 주의 사건 사고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한 두 개의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 일요일 범죄 심리학자가 정리해주는 한 주의 사건, 사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스로 아르고 심리를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